자, 오늘은 16세기 오스만 제국의 심장, 이스탄불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오르한 파묵의 걸작이죠? 내 이름은 빨강, 예술과 사랑, 그리고 살인이 정말 기묘하게 뒤얽힌 그런 미스터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게요. 이야기는 시작부터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화자가 누구냐면 한겨울에 차가운 우물 바닥에 버려진 시체거든요. 피 묻은 입안에서 이가 막 견과류처럼 굴러다니는데 그거보다 더 끔찍한 게 있대요. 바로 자기가 오해받고 있다는 분노. 이 남자가 우리한테 던지는 첫마디, 과연 뭘까요? 자, 이 절박한 목소리에 이끌려서일까요? 한 남자가 무려 12년 만에 이스탄불로 돌아옵니다. 이름은 카라. 어떻게 보면 죽음이 그를 다시 고향으로 불러들인 셈이죠. 근데 있잖아요. 그가 마주한 이스탄불은 더 이상 예전의 그 도시가 아니에요. 아련한 첫사랑의 추억 위로 아주 낯설고 차가운 현실이 덮쳐온 거죠. 거리에는 막 표정 없는 광신도들이 돌아다니고 도시 전체에 뭔가 손에 잡힐 듯한 불안감이 쫙 깔려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그가 발을 들인 세계가 얼마나 황량한지를 정말 강렬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한때는 정말 활기가 넘쳤을 어린 시정의 집조차 이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유령의 집 같아요. 그렇게 죽음으로 시작된 그의 귀향길에서 그는 곧 사랑 또한 마주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결국 카라를 움직이는 건 딱 두 가지 아주 강력한 욕망이에요. 하나는 외삼촌이 부탁한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12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그녀, 쉐큐레의 마음을 되찾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이제부터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살인범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카라는 바깥 세상의 그 엄격한 규율 같은 것과는 거리가 먼 아주 비밀스러운 예술가들의 세계로 들어가야만 해요. 거기가 어디냐? 바로 술탄의 명을 받아서 눈부시게 화려한 책을 만드는 세미러화가들의 세계입니다. 이 예술가들의 아지트가 바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집이에요. 여기가 재밌는 게 이야기꾼이 막 이야기를 풀어냈는데 심지어 개까지 나서서 인간 세상을 비웃는다니까요. 이 소설이 이렇게 계속 화자를 바꿔요. 오르한 파묵이 뭘 보여주려는 걸까요? 진실이라는 게 결국 누가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바로 그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미스터리의 한가운데 바로 그 핵에는 외삼촌이 카라에게 은밀하게 맡긴 임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술탄의 명령으로 만드는 진짜 아무도 본 적 없는 새로운 책.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눈부신 혁신인데 또 다른 사람한테는 모든 걸 망가뜨릴 신성모독인 거죠. 바로 그런 책이에요. 자,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 하나가 이 소설의 핵심 갈등을 그냥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한쪽은 세상을 신의 눈으로 영원하고 완벽하게 보려는 전통적인 이슬람 방식. 다른 한쪽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 아주 사실적으로 그리려는 베네치아 방식. 이게 그냥 그림 스타일이 다르다 이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거대한 철학 전쟁인 겁니다. 이제 카라가 용의자들을 3명으로 좁힙니다. 첫째, 세속적인 사랑과 아름다움이 최고라고 외치는 화려한 나비. 둘째, 전쟁터의 그 생생한 현실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투적인 황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옛 대가들의 방식만이 진리라고 믿는 경건한 올리브. 이 세 사람, 작업실 분위기만큼이나 예술 철학도 완전히 다르고요. 당연히 저마다 그럴싸한 살해 동기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술에 대한 논쟁이 그냥 말로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철학이 결국 또다시 끔찍한 피를 부르고 맙니다. 결국 이 지적인 논쟁이 광기 어린 폭력으로 터져버린 거죠. 비밀의 책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외삼촌, 애니시테까지 자신의 작업실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말아요. 이제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살인자가 직접 자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저지른 폭력이 아주 숭고한 예술적, 종교적 신념 때문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오래된 그림 한 점을 묘사하듯이 자기 범죄를 너무나 차분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하느냐?
이 예술적 신념의 차이 때문에 벌써 2명의 대가가 목숨을 잃었어요. 도대체 이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책 한 권이 뭐길래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 책이 단순한 그림책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관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이 소설이 정말 기가 막히게 독창적인 부분이에요. 살인자의 목소리를 우리한테 직접 들려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자기 내면으로 슬쩍 끌어들여서 내 논리 좀 이해되지 않아? 라고 속삭이는 거죠. 결국 우리도 모르게 그의 정체를 찾는 과정에 공범처럼 빠져들게 만드는 겁니다. 수사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어요. 그럼 해답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정말 놀랍게도 그 단서는요, 처음부터 바로 우리 눈앞에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힌트는 세밀화의 살아있는 전설, 오스만 대가에게서 나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예술가의 진짜 모습, 그 사람의 무의식은 왕의 얼굴처럼 거창한 데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 오히려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아주 사소한 부분, 예를 들면 그냥 무심코 쓱 그린 귀 같은 디테일에서 그 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왕의 얼굴이나 멋진 전투 장면은 엄청 의식하면서 그리잖아요. 그니까 그건 배운 대로, 대가들 스타일대로 그리게 돼요. 하지만 말의 콧구렁이나 나뭇잎의 곡선, 아니면 방금 말한 귀처럼 거의 습관적으로 그리는 디테일, 바로 거기에 화가 자신도 모르는 그만의 비밀 서명이 남는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 소설 전체를 꿰뚫는 핵심적인 통찰이에요. 당시 오스만 세미라가들에게 양식, 즉 스타일이라는 건 내가 고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종이 위에 남겨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영혼의 지문 같은 거였죠. 그리고 마침내 카라는 깨닫게 됩니다. 아, 이제 사람을 붙들고 묻는 건 그만둬야겠다. 대신에 그들의 예술을, 그들의 그림을 들여다봐야겠다. 왜냐하면 범인의 마지막 자백은 바로 그 그림 속에 담겨 있었으니까요. 결국 이 소설은 우리에게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끝납니다. 예술이 세상의 전부였던 그 시절에 가장 깊은 진실과 가장 어두운 범죄는 과연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진실은 글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붓으로 그려지는 것.